멍멍멍. 우리는 가족끼리 오붓하게 여행 다녀올 테니까 오빠는 집이나 잘 지키고 있어. 청소도 좀 해놓고. 걔처럼 나 같은 여자한테 장가 왔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처가병의 효도도 제대로 안 하면서 어디 감히 여행을 따라오려고 들어? 처가 식구들은 우리 아들만 쏙 빼놓고 초호와 해외여행을 가면서 사람 앞에서 사람이 할 말이 아닌 것들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손이 떨리고 주먹이 저절로 쥐어지더군요. 저만 보면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던 며느리, 아들이 올 때마다 고급 양주 안 사왔다고, 사람 무안 주던 장인어른, 그리고 처남 취직 안 시켜줬다고 전화 올 때마다 닥달하던 장모까지 그 집안 사람들 하나같이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니들끼리만 가족여행 가면서 감히 내 아들을 집 지키는 게 취급을 해? 그래, 여행 가는 그 기분 지금은 마음껏 누려라. 지금은 웃고 있겠지. 하지만 출발조차 못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이번엔 똑똑히 보여줄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마음을 울리는 사연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일도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제 요식업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도시는 오늘도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였고 남들은 저를 성공한 사업가라며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제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가다 못해 제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죠. 이유는 하나뿐이었어요. 하나뿐인 아들, 상우 때문이었죠. 착해 빠져서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는 그 성격이 결혼하고 나서는 독이 되고 있었어요. 퇴근길에 기사가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 실려있던 반찬통들을 저도 모르게 내려다보고 있었죠. 갓 담근 김치에 아들이 좋아하는 장조림, 며느리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간장게장까지 한가득이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들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싸늘한 냉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거실은 아이 장난감으로 엉망이었고 설거지통에는 먹다 남은 배달음식 용기가 수북했죠. 맞벌이라 바쁘다던 며느리 탓이겠죠.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냉장고에 반찬을 하나씩 채워넣고 돌아서려던 바로 그때였어요. 식탁 한 구석에 뜯겨진 우편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유명 여행사 로고가 박힌 두툼한 서류 봉투였어요. 괜히 마음이 쓰여 봉투 안을 들여다봤고 그 안에 든 종이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더군요. 다가올 추석 연휴에 떠나는 5박 6일짜리 동남아 최고급 리조트 패키지 확정서였어요. 예약자 명단을 아래로 내려다보는데 그때부터 제 손끝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김수진, 안사돈 이말자, 바깥사돈 최달숙, 백수처남 최영호, 그리고 내 손주 박민준. 5명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그런데 아무리 다시 봐도 가장 중요한 이름 하나가 없었어요. 이 집의 가장이자 내 아들, 박상민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 순간 누가 제 뒤통수를 둔탁한 망치로 내려친 것 같았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으면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설마 가족여행을 가면서 남편만 쏙 빼놓고 가는 걸까 싶었어요. 아들이 바빠서 못 가는 거겠지. 그렇게 좋게 생각해 보려 해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찜찜했죠. 저는 식탁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그 우편물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급히 그 집을 나왔어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니 제가 며느리 명의로 뽑아준 흰색 고급 SUV가 보였죠.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앞 범퍼 한쪽이 묘하게 긁혀 있더군요. 마침 핑계가 필요했어요. 저는 곧장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상냥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웬일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말했죠. 수진아,
내가 반찬 좀 넣어두고 가려는데 주차장에서 보니까 내 차 범퍼가 좀 긁혔더라. 엔진 오일도 갈 때 된 것 같고 김 기사 편에 정비소 좀 보낼까 해서 말이야. 며느리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금세 반색을 하더군요. 어머, 정말요? 안 그래도 센터 가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있었거든요.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어머님. 저는 보조키로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어요. 차 안에는 며느리가 쓰는 진한 향수 냄새와 쾌쾌한 냄새가 섞여 있었죠. 익숙한 손놀림으로 룸미러 뒤에 달린 블랙박스에서 SD카드를 뽑았어요. 아들이 단순히 바빠서 여행에 못 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에 SD카드를 꽂는데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화면에 날짜별 영상 목록이 쭉 뜨더군요. 그중 가장 최근 날짜, 며칠 전 며느리가 친정엄마와 통화하던 음성 파일을 눌렀어요. 스피커를 통해 며느리의 하이톤 목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왔죠. 운전대를 잡고 껌을 씹는지 짝짝거리는 소리까지 생생했어요. 아, 엄마. 걱정 말라니까. 그 사람 이번 여행 안 가. 아니, 못 가는 거지. 잠시 뒤 사돈어른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래도 서방이 알면 섭섭해하지 않겠니? 명색이 가장인데. 그 말에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섭섭은 무슨. 어차피 연휴 내내 집 비우면 우리 뽀삐랑 초코밥은 누가 줘? 호텔 맡기면 애들 스트레스 받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고작 강아지 2마리 밥 때문에 남편을 여행에서 빼놓는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짜는 그 다음이었어요. 며느리는 비릿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그 사람 가면 분위기만 깨져. 엄마랑 아빠도 불편하잖아. 걔는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고 연휴 때는 집 지키는 개야. 사돈어른도 웃으며 맞장구를 쳤어요. 하긴 박서방이 좀 곰 같긴 하지. 눈치도 없고. 그래, 우리끼리 오붓하게 다녀오자. 카드 한도는 넉넉한 거지? 아유, 그럼요. 시어머니가 손주 보라고 준 카드인데 한도가 빵빵해요. 면세점 가서 아빠 시계랑 엄마 가방도 싹 바꿔줄게.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영상을 멈췄어요. 모니터를 바라보는 제 얼굴이 붉어졌다가 파래졌다가 하더군요. 평생을 금지옥엽 키운 내 아들이 저 사람들 눈에는 고작 개만도 못한 존재였어요. 돈 벌어오는 기계, 집 지키는 개. 그 말들이 귀에서 계속 맴돌았죠. 책상 위에 있던 유리 찻잔을 저도 모르게 꽉 쥐었어요. 찌지직 금이 가는 소리가 났지만 손바닥의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죠.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끓어올라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내 아들의 등골을 빼먹는 것도 모자라 기생충처럼 들러붙어 조롱하고 비웃는 저 인간들. 손주 때문에 참고 있던 제 인내심은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바탕화면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고 있는 아들 사진이 떠 있었죠. 회사에서 죽도록 일하고 있을 내 불쌍한 새끼였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죠. 눈물 대신 차갑게 식은 분노가 눈에 맺혔어요. 그래, 어디 한번 실컷 즐겨봐라. 저는 입술을 깨물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집 지키는 개가 얼마나 무서운지, 주인이 밥줄을 끊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 뜬 눈으로 밤을 거의 새우다시피 하고 다음날 아침을 맞았어요. 저는 평소보다 화장을 좀 더 진하게 했죠. 거울 속에 비친 붉게 충혈된 눈을 가리고 떨리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웃는 얼굴을 만들어 봤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달려가서 머리채를 잡고 전부 뒤집어 엎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저 뻔뻔한 인간들이 오해다, 효도 관광이다. 이런 말로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줄 게 뻔했죠. 그래서 저는 더 완벽하고 더 치명적인 한 방을 위해 차가운 이성을 가면처럼 뒤집었었어요.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저녁이었어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어머님, 저예요. 이번 연휴 때 친정 부모님 모시고 잠깐 바람 좀 쐬고 와도 될까요? 목소리에는 콧소리가 잔뜩 섞여 있었어요.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꽉 주고 최대한 인자한 목소리를 연기했죠. 그래, 그렇잖아도 사돈 어른들 적적하시겠다. 잘 생각했네. 근데 어디로 가니? 며느리는 망설임도 없이 술술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그냥 가까운 충청도 쪽 온천이나 다녀오려고요. 상민 씨는 회사 일이 너무 바쁘고 피곤하다면서 집에서 쉬겠다고 해서 저랑 민준이만 다녀오기로 했어요. 충청도 온천이라니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제 책상 서랍 속에는 동남아 최고급 풀빌라라고 선명하게 적힌 여행사 확정서가 들어 있었거든요. 저는 입술을 꾹 깨물고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어요. 그래, 우리 상민이 요즘 많이 바쁘지. 아쉽긴 하지만 어쩌겠니. 사돈 어른들께 맛있는 거라도 많이 사드리고 오렴. 네, 어머님 덕분에 효도하네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스마트폰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 있더군요. 효도요? 내 돈으로 생색은 다 내면서 내 아들은 쏙 빼놓고 가는 게 그게 효도냐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핑계를 대고 아들네 집에 잠깐 들렀어요. 거실 한쪽에는 이미 여행 가방 2개가 빵빵하게 채워져 있었죠. 며느리는 온천 여행짐이라고 보기엔 너무 과한 그 가방들을 황급히 방 안으로 밀어넣으면서 괜히 더 부산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제 시선을 붙잡은 건 따로 있었어요.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화이트보드였죠. 거기에는 아들 상민이가 연휴 동안 해야 할 일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연휴할 일, 뽀삐 초코 강아지 산책 하루 2번 필수, 거실 커튼 빨래, 베란다 물 청소, 분리수거장 정리, 화장실 곰팡이 제거. 그건 부탁 메모가 아니었어요. 집을 비우는 주인이 머슴에게 내려놓은 작업 지시서나 다름없어 보였죠. 마침 퇴근하고 들어온 아들이 그 메모를 보면서 머리를 극적였어요. 수진아, 이거 내가 다 해야 해? 나도 연휴엔 좀 쉬고 싶은데. 그러자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앙칼지게 말했어요. 자기야, 나는 운전하고 애 보느라 얼마나 힘들겠어. 자기는 집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강아지랑 놀아주는 건데 그게 뭐가 힘들어? 설마 뽀삐밥 굶길 거야? 아들은 그 기세에 눌려 이내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야, 알았어. 다 해놓을게. 장인어른, 장모님 잘 모시고 다녀와. 그 모습을 보는데 속이 뒤집히더군요. 바보 같은 놈. 착해 빠져서 자기 밥그릇이 털리는 줄도 모르는 등신 같은 내 새끼였어요. 블랙박스에서 들었던 집 지키는 개라는 말이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어요. 저 사람들은 정말로 내 아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었죠. 집 지키고 개 밥 주는 존재쯤으로만 여기고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고 허벅지를 꼬집으며 버텼어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운 채 스마트폰을 켰어요. 그리고 카드사 앱을 실행했죠. 화면에는 제가 며느리 명의로 발급해준 가족카드 사용 한도가 떠 있었어요. 월 한도 5천만 원,
손주 키우느라 기죽지 말라고 넉넉하게 잡아준 금액이었죠. 제 손가락이 카드 관리 메뉴 위에서 잠시 멈췄어요. 그 아래에 붉은 글씨로 적힌 분실 신고 한도 하향 버튼이 눈에 들어왔죠.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며느리 지갑 속에 들어있는 그 플라스틱 카드가 순식간에 아무 쓸모없는 고철이 될 거였어요. 심장이 세게 뛰었어요. 두려워서가 아니었죠. 곧 벌어질 상황과 그 뒤에 찾아올 복수를 생각하니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래, 실컷 들떠 있어라. 저는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한번 마음껏 날아올라 봐. 그래야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니까. 폭풍 전야의 밤이 조용히 깊어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며느리 일당은 공항으로 떠날 거고 그와 동시에 제 사냥도 시작될 예정이었죠.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하늘은 야속하게도 맑고 푸르렀죠. 며느리 일당이 공항으로 출발했을 시간이었어요. 저는 출근도 미룬 채 집 서재에 앉아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어요. 바탕화면 구석에 있는 베이비 홈캠 앱 아이콘이 저를 노려보는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손주 안전하라고 제 돈으로 비싼 값 주고 거실이랑 부엌 천장에 달아준 카메라였죠. 앱을 켜자 로딩 화면이 잠깐 돌고 곧 아들네 집 거실 풍경이 화면 가득 떴어요. 예상대로 집은 텅 비어 있었죠. 주인들이 떠난 자리는 폭격이라도 맞은 것처럼 어수선했어요. 소파 위에는 벗어둔 옷가지가 널려 있고 현관 앞에는 택배 상자들이 뜯긴 채로 나뒹굴고 있었죠. 그 난장판 한가운데 제 아들 상민이가 있었어요. 늘 말끔한 양복 차림으로 출근하던 애가 무릎 나온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쭈그리고 앉아 있더군요. 그리고 아들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 하나가 달랑 놓여 있었어요. 연휴 첫날 아침 밥상이라고 하기엔 너무 처량했죠. 아이고, 내 새끼. 저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어요. 아들은 젓가락으로 면발을 휘적거리다가 멍하니 베란다 창밖을 바라봤죠. 그 뒷모습이 어찌나 작고 외로워 보이던지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안방에서 며느리가 애지중지하는 강아지 2마리, 뽀삐랑 초코가 짖으면서 뛰쳐나왔죠. 그리고 그 녀석들이 거실 한복판, 아들이 밥 먹으려는 바로 옆에 보란듯이 배변을 해버렸어요. 아들은 컵라면을 들고 있다가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그러더니 익숙한 사람처럼 휴지랑 물티슈를 챙겨와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냄새야. 이 녀석들아. 화장실 가서 싸라니까. 화면 속 아들의 혼잣말이 제 귀에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개똥을 치우고 손을 씻고 돌아온 아들은 이미 퉁퉁 불어터진 라면을 아무 불평도 없이 후루룩 삼켰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툭 하고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며느리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죠. 걔는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고 집 지키는 개야. 내 아들이 진짜로 걔 밥 주고 집이나 지키는 꼴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눈앞이 붉어지는 것 같았어요. 처가 식구들은 지금쯤 공항 리무진 안에서 제 카드로 산 커피를 마시며 희희낙낙하고 있겠죠. 내 아들이 컵라면 국물을 마실 때 그 인간들은 기내식을 기대하며 들떠 있었을 거고요. 이제 더는 참을 필요도 없었어요. 망설일 이유도 없었죠. 저는 홈캠 화면을 끄지 않은 채 사무실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카드사 VIP 전용 데스크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담원의 상냥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반갑습니다. 김명자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 눌러 담고 최대한 차갑고 침착하게 말했어요. 지금 즉시 제 명의로 된 가족카드 정지시켜주세요. 상담원은 매뉴얼대로 물었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분실하셨을까요? 아니면 일시 정지를 원하시나요?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화면 속에서 쭈그리고 앉은 아들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도난 분실로 처리해 주세요. 누가 제 카드를 훔쳐서 무단으로 쓰려는 것 같네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단 10원도 결제 승인되지 않게 막아주세요. 해외 결제도 전부 차단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즉시 도난 분실 등록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카드의 모든 기능이 정지됩니다. 타닥타닥 상담원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그 소리가 마치 며느리 일당 숨통을 조이는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지더군요. 잠시 후 처리 완료 안내가 들려왔어요. 처리되셨습니다. 재발급 신청도 도와드릴까요? 저는 짧게 말했어요. 아니요. 재발급은 필요 없어요. 영원히요. 전화를 끊고 나니 사무실 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서늘한 정막만 감도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제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죠. 며느리 지갑 속 그 카드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플라스틱 쓰레기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다시 스마트폰을 들고 비행기 시간을 확인했어요. 오후 1시 비행기였죠. 그러면 지금쯤 공항에 도착해서 수속 밟고 면세점 구역으로 들어갈 시간이었어요. 쇼핑 좋아하는 처가 식구들과 허영심 많은 며느리가 면세점을 그냥 지나칠 리 없잖아요. 상상이 너무 잘 됐어요. 화려한 명품관 앞에서 물건 고르면서 콧노래 부르고 있을 그 인간들 모습이요. 어디 한번 실컷 골라봐라.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고 차갑게 웃었어요. 계산대 앞에서 너희 표정이 어떻게 바뀔지 내 눈으로 직접 못 보는 게 천추의 한이네. 복수의 서막이 올라갔어요. 이제 공항이라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그들이 겪게 될 지옥 같은 망신살이 시작될 차례였죠.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은 말 그대로 화려한 별천지였어요. 출국 수속을 마친 며느리와 처가 식구들은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면세점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죠. 그 시간에 제 아들은 집에서 퉁퉁 불어터진 컵라면을 먹고 있었겠죠. 반면 저 인간들은 남의 돈으로 호사를 누릴 생각에 엔도르핀이 잔뜩 솟아 있었을 거예요. 안 사돈 이말자 씨는 명품관 쇼윈도에 비친 가방을 보며 침을 꼴깍 삼켰어요. 예, 수진아. 저기 저 가방 말이야. 저게 요즘 강남 사모님들이 든다는 그 신상이라지. 그 눈빛을 알아챈 며느리는 효녀 노릇 좀 해보겠다는 듯 어깨에 힘을 잔뜩 줬어요. 아유 엄마, 마음에 들면 그냥 골라. 어머님이 손주 보느라 고생한다고 카드 한도 넉넉하게 주셨어. 이번 여행은 내가 쏘는 거니까 가격표 보지 말고 집어. 옆에 있던 처남 녀석도 덩달아 신이 나서 끼어들었죠. 누나, 그럼 나도 선글라스 하나만. 이번에 나온 신상인데 기가 막히더라. 바깥사돈 최달수 씨도 질세라 양주 코너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허허, 그럼 나는 발렌타인 30년산 한 병 챙겨야겠구먼. 여행 가서 기분 좀 내야지. 그 인간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면세점을 휘젓고 다녔어요. 양손에는 쇼핑백이 하나둘 늘어갔고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죠. 제 아들을 집 지키는 게 취급해서 얻어낸
그 더러운 자유를 마음껏 즐기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계산대 앞에 설 시간이 왔어요. 며느리 수진이는 점원이 내미는 금액도 제대로 안 보고 제가 만들어준 그 플래시 골드 카드를 아주 우아하게 내밀었죠. 일시불로 해주세요. 점원은 상냥하게 웃으며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꽂았어요. 뒤에는 결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었죠. 며느리는 뒤에 선 사람들을 의식하는 듯 턱을 살짝 치켜들고 도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무너지는 데는 몇 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삑디릭. 경쾌한 승인음 대신 날카로운 경고음이 계산대 주변을 갈랐어요. 점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죠. 모니터를 다시 확인하던 점원이 며느리를 보며 말했어요. 고객님 죄송한데 이 카드는 결제가 안 됩니다.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급하게 말했죠. 네, 그럴 리가 없어요. 한도도 많이 남았는데요. 다시 한번 긁어보세요. 기계 오류 아니에요? 점원은 다시 카드를 긁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죠. 모니터에는 붉은 글씨로 도난 분실 카드 거래 정지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점원은 카드를 돌려주지 않은 채 낮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고객님, 이 카드는 도난 분실 신고가 접수된 카드입니다. 본인 카드 맞으십니까? 그 순간 며느리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도난이라니 분실이라니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쓰던 카드였거든요. 옆에 있던 안사돈이 눈치 없이 끼어들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사람을 뭘로 보고 그래? 우리 딸이 시어머니한테 받은 카드야.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야? 하지만 점원의 태도는 더 차가워졌죠. 전산상 도난 카드로 조회됩니다. 규정상 결제는 불가능하고 경찰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결제 수단은 없으십니까?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뭐야, 훔친 카드야? 아, 시간 없는데 빨리 좀 하지. 따가운 시선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며느리 등에 꽂혔죠. 식은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뒤져 자기 개인 카드를 내밀었어요. 하지만 그 카드는 제가 생활비를 넣어주지 않으면 텅 비어있는 깡통 계좌랑 연결된 카드였죠. 점원이 무미건조하게 말했어요. 잔액 부족입니다, 고객님. 그 말에 안사돈, 바깥사돈, 처남까지 모두 지갑을 뒤지며 각자 카드를 꺼냈어요. 하지만 그 인간들 역시 제 아들에게 기대 살던 처지라 신용도는 바닥이거나 한도가 턱없이 부족했죠. 결국 산더미처럼 쌓아둔 명품 가방이며 양주, 선글라스까지 전부 계산대 위에 남겨둬야 했어요. 아, 죄송해요. 다음에 살게요. 며느리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며 도망치듯 계산대를 빠져나왔어요. 뒤에서는 비웃음과 짜증 섞인 한숨이 쏟아졌죠. 공항 한복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인간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어요. 조금 전까지 꾸던 화려한 쇼핑의 꿈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구석진 벤치에 주저앉은 며느리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머님이, 설마 어머님이 막으신 건가? 그러자 안사돈이 며느리 등짝을 때리며 소리쳤어요. 아, 너 시어머니한테 말 잘해놓고 온 거 맞아?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공항에서 서로를 탓하며 고성이 오가는 그 시각 저는 사무실에서 카드사 앱 알림을 보고 있었어요. 해외 승인 거절, 잔액 부족, 도난 카드 사용 시도, 알림이 줄줄이 뜨는 걸 보는데 마치 저한테
승전보를 올리는 축포처럼 느껴졌죠. 이제 시작이다, 이것들아.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차갑게 웃었어요. 이건 아직 서막에 불과했죠. 비행기를 타고 현지에 도착하면 그 인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천국 같은 휴양이 아니라 진짜 지옥일 테니까요. 제 사무실 책상 위에서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어요. 액정에는 며느리라는 세 글자가 떴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죠. 면세점에서 망신을 제대로 당하고 나니 이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이었어요. 저는 진동하는 휴대폰을 더러운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차갑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어머님,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이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받지 않아도 며느리의 앙칼진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전화가 끊기고 곧바로 두 번째, 세 번째 전화가 연달아 걸려왔죠. 하지만 저는 수신 거부 버튼조차 누르지 않았어요. 그냥 신호음이 끊길 때까지 가만히 놔뒀죠. 그 길고 긴 신호음 동안 며느리가 느낄 초조함과 공포가 저한테는 최고의 안주였거든요. 한편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 벤치에서는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며느리 수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죠. 옆에 앉은 안사돈 이말자 씨가 며느리 팔뚝을 찰싹 때리며 닥달을 했어요. 예, 시어머니랑 통화 안 되니? 당장 해결하라고 해.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며느리는 울상이 된 얼굴로 소리쳤어요. 아, 몰라. 안 받으신다고.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나도 미치겠어. 바로 그때였어요. 며느리 휴대폰에서 띠링하고 문자 알림음이 울렸죠. 카드사 알림은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예약해둔 여행사에서 온 문자였어요. 알림. 결제 카드 돈 한 푼 실신고 접수로 인해 항공권 및 리조트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위약금 관련 안내는 문자를 읽은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아, 말도 안 돼. 바깥사돈 최달수 씨가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 화면을 보더니 눈을 부라리며 고함을 질렀죠. 뭐야? 예약 취소라고? 그럼 우리 비행기 못 타는 거야? 맞아요. 저는 카드 정지만 한 게 아니었어요. 낮에 홈캠을 보며 분노가 치밀던 그 순간 여행사에도 전화를 걸어서 결제 수단에 문제가 생겼다며 모든 예약을 강제로 취소해버렸어요. 어차피 제 카드로 결제된 거였고 명의자인 제가 취소하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었죠. 그 인간들은 공항 한복판에서 말 그대로 날벼락을 맞은 꼴이었어요. 출국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비행기 표는 사라져버렸고 당장 묵을 리조트도 없어진 상황이었죠. 그들 손에 남은 건 짐 가방 몇 개와 한도 초과된 깡통 카드, 그리고 면세점에서 쫓겨나며 구겨진 자존심뿐이었어요. 처남이라는 작자는 징징거리기 시작했어요. 아, 누나. 나 이번 여행 간다고. 인스타에 다 자랑해놨는데 이제 어떡할 거야? 쪽팔려서 친구들 어떻게 봐? 그러자 안사돈이 며느리에게 달려들 듯 소리쳤죠. 내가 시어머니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 사단이나. 평소에 비위 좀 잘 맞추지, 쯧쯧. 내 팔자에 무슨 해외여행이냐. 며느리도 지지 않고 악을 쓰며 받아쳤어요. 엄마는 왜 나한테만 그래? 엄마가 가방 사달라, 명품 사달라 해서 한도 넘은 거 아니야? 그리고 오빠는 입 좀 다물어. 백수 주제에 공짜 여행 가면 감지덕지 해야지 말이 많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명품관을 누비며 우아한 척하던 그 가족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서로 내 탓이라며 삿대질하고 고성 지르는 꼴이
영락없는 시정잡배 같았죠. 지나가던 여행객들이 혀를 차며 그 인간들을 구경거리 삼아 지나갔어요. 공항의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그들은 완전히 공항 거지가 되어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죠. 그 시각 저는 사무실 모니터로 카드 승인 거절 알림을 보고 있었어요. 해외 승인 거절, 도난 카드 사용 시도, 잔액 부족, 알림이 줄줄이 뜨는 걸 보니 마치 저한테 승전보를 올리는 것 같더군요. 이쯤에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일막은 끝난 셈이었죠. 공항에서 지지고 볶든 바닥을 기든 그건 이제 제 알 바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옷걸이에 걸린 재킷을 집어들며 비서에게 말했어요. 김 비서, 차 대기시켜요. 그리고 내가 말해둔 녹음기 잘 챙겨놨죠? 네, 대표님. 가방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저는 굳게 담은 입을 풀지 않은 채 사무실을 나섰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들 녀석은 홀로 컵라면을 치우고 강아지 똥을 닦으면서 처가 식구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자기를 집 지키는 게 취급한 그 인간들이 말이죠. 상민아, 기다려라.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에미가 직접 가서 내가 그동안 어떤 취급을 받으며 살았는지, 저 인간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뼈저리게 알려줄게. 저는 며느리 목소리가 담긴 녹음기를 핸드백 깊숙이 넣었어요. 이건 그냥 녹음기가 아니었죠. 착해 빠진 내 아들의 환상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꺼내줄 유일한 열쇠였으니까요. 어둑어둑한 저녁이었어요. 저는 아들네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 있었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제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착해 빠진 내 아들 세상이 산산조각 날 거였죠. 평생 믿어온 아내와 처가 식구들에 대한 신뢰도, 자기가 지켜왔다고 믿었던 가정이라는 울타리도 전부 무너질 거였어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모래성이었는지 이제야 똑똑히 알게 될 테니까요. 잔인하긴 해도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잖아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결연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어요. 띠리릭.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리자 익숙한 섬유유연제 냄새 대신 락스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거실에는 빨래 건조대가 펼쳐져 있었고 바닥은 방금 물걸레질을 한 것처럼 반질반질했죠. 그 한가운데 제 아들 상민이가 땀에 젖은 러닝셔츠 차림으로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손에는 스마트폰을 꽉 쥐고 있었죠. 아마 연락 없는 아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엄마. 아들이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어요. 눈가가 퀭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죠.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그 처참한 꼴을 보니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게 울컥 올라왔지만 저는 일부러 표정을 차갑게 유지했어요. 지금은 위로가 아니라 충격이 필요한 때였거든요. 밥은 먹었니? 제가 무심한 척 묻자 아들은 멋쩍게 머리를 극적였어요. 아, 네. 대충 챙겨 먹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할 말 있어서 왔어. 앉아. 저는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아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제 눈치를 살폈죠. 탁자 위에는 아까 홈캠으로 봤던 컵라면 용기가 깨끗이 씻겨서 재활용 바구니에 들어 있었어요. 그 빈 용기가 마치 제 아들의 텅 빈 인생 같아 보여서 속이 쓰리더군요. 상민아, 수진이한테 연락 왔니? 제 말에 아들 표정이 바로 어두워졌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비행기 도착했을 시간은 한참 지났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네요. 로밍이 잘 안 되나 봐요. 아직도 믿고 걱정하고 있더군요. 그게 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녹음기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놨어요. 검은 녹음기가 유리 탁자에 닿으며 탁하고 둔탁한 소리가 났죠. 그 소리가 사형 선고 같은 느낌으로 집안에 울리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예요? 아들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어요. 저는 녹음기를 아들 쪽으로 밀어주며 단호하게 말했죠. 들어봐. 내가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는 처가 식구들이 너 없을 때 널 뭐라고 부르는지 똑똑히 들어. 아들은 잠깐 주저했어요. 불길한 예감이 스친 거겠죠. 그래도 제 눈빛에 눌려서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지직. 짧은 잡음 뒤에 익숙한 며느리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블랙박스에서 뽑아낸 그날 통화 내용이었죠. 아, 엄마. 걱정 말라니까. 그 사람 이번 여행 안 가. 아니, 못 가는 거지. 아들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곧바로 이어지는 사돈어른 목소리, 그리고 며느리의 비웃음 섞인 대답이 적나라하게 흘러나왔죠. 걔는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고 연휴 때는 집 지키는 개야. 호호. 하긴 박서방이 좀 공 같긴 하지. 눈치도 없고. 그 소리가 칼날처럼 아들 가슴을 후벼 파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아들 얼굴이 서서히 흙빛으로 변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었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이거 합성이에요? 수진이가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아들은 현실을 부정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목소리에는 물기 어린 절규가 섞여 있었죠. 저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더 꺼냈어요. 그동안 모아둔 며느리 카드 사용 내역서, 아들 몰래 처가에 퍼다 나른 돈 흐름이 찍힌 통장 사본들이었죠. 이것도 합성 같니? 저는 서류를 아들 앞에 펼쳐놓고 말했어요. 내가 야근하면서 컵라면 먹을 때 처가 식구들은 내 카드로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커피 마시고 다녔어. 내가 뼈 빠지게 번 돈 어디로 갔는지 알아? 장모 성형 수술비, 처남 도박빚, 장인 골프채, 내 마누라가 다 갖다 바쳤어. 저는 서류들을 탁자 위에 흩어놓았어요. 빼곡한 숫자와 며느리 서명이 찍힌 영수증들,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죠.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지난달 아들이 용돈이 부족해서 낡은 구두를 수선해 신던 그날, 며느리가 처남에게 최신형 게임기를 사준 내역이 찍혀 있었죠. 아, 아들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그동안 애써 덮어두던 의심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였죠. 아들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고 가장으로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인정받을 거라 믿었던 그 순진한 믿음이 처참하게 짓밟힌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자기들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아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굵은 눈물방울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죠.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배신감, 분노,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 뒤섞인 피눈물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떨고 있는 아들 어깨를 감싸 안아줬죠. 상민아, 울지 마. 그리고 저는 일부러 더 매정하게 말했어요. 울 자격도 없어. 내가 등신같이 굴어서 자초한 일이야. 말은 차가웠지만 손길만큼은 따뜻하게 아들을 다독였어요. 아들은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애처럼 오열했어요. 엉엉 소리내서 울었죠. 그 울음소리가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던 아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었어요. 충혈된 눈동자 속에 제가 처음 보는 서늘한 도끼가 서려 있더군요. 엄마, 갈라진 목소리로 아들이 저를 불렀어요. 저 사람들이 지금 공항에 있는 거 맞죠? 그래. 내가 카드 다 정지시켜놔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을 거야. 아들은 눈물을 한번 쓱 닦더니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쥔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조금 전까지 울던 나약한 아들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집 지키는 게라고 했죠? 아들은 입꼬리를 비틀며 차갑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소름 끼치게 섬뜩하더군요. 그래요. 개가 미치면 주인을 어떻게 물어뜯는지 똑똑히 보여줘야겠네요. 아들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착하고 순둥하던 박상민은 그날로 끝났죠. 이제 복수심에 불타는 맹수 한 마리가 깨어난 거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내 아들이 정신을 차린 거였죠. 그래, 그거야. 이제야 내 아들답니다. 저는 아들 등을 힘껏 두드려줬어요.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죠. 공항에서 발이 묶인 채 속이 타들어가고 있을 그 인간들에게 진짜 지옥을 선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들 내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거움이 예전이랑은 완전히 달랐죠. 패배감에 젖은 눅눅한 공기가 아니라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탁자 위에는 며느리 실체가 담긴 녹음기랑 카드 내역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아들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꺼진 텔레비전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정적을 깨고 아들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징징, 진동 소리가 거실 바닥을 타고 불길하게 울려 퍼졌죠. 액정 화면에는 사랑하는 아내라는 저장명이 환하게 떠 있었어요. 공항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니까 마지막 보루인 남편한테 전화를 건 거겠죠. 아들은 화면을 내려다보며 피식 헛웃음을 흘렸어요. 그 웃음이 어찌나 서늘하던지 옆에서 보고 있던 저도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였어요. 사랑하는 아내라. 아들은 중얼거리며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그런데 귀에 대지는 않았죠. 스피커폰을 눌러놓고 전화기를 탁자 위에 툭 던져버렸어요. 마치 더러운 물건을 만지는 것 같은 손길이었죠. 그 순간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히스테릭한 고함이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아, 박상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공항 소음이 섞여서 더 정신없었고 다급함을 넘어 살기까지 느껴졌어요. 전화를 왜 이제 받아? 어머님한테 무슨 일 있어? 카드가 다 정지되고 예약도 취소됐대. 우리 지금 공항에서 국제거지 꼴 됐다고.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차가운 눈으로 전화기만 내려다봤죠. 대답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안사돈의 앙칼진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이봐, 박서방.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장모가 공항 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잠이 와? 당장 현금 챙겨서 공항으로 튀어오게. 아니면 자네 카드라도 들고 오든가. 처남까지 합세했어요. 맞아, 매형. 나 쪽팔려서 미치겠어. 빨리 와서 해결해줘. 저 인간들은 아직도 상황을 몰랐어요. 자기들이 뭘 했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기계 고장 났으니 수리공 부르듯 아들을 찾고 있었죠. 당연히 아들이 죄송합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하면서 꼬리 내릴 거라 믿고 있었고요. 그때 아들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하게 박혔죠. 거길 제가 왜 가요? 너무 건조한 대답에 수학이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어요. 예상 못한 반응이라 당황한 기색이 그대로 느껴졌죠. 잠시 후 며느리가 꽥 소리를 질렀어요. 뭐, 왜 가냐니? 너 지금 미쳤어? 우리 가족이 여행을 못 가게 생겼다잖아. 당장 와서 결제하라고. 아들은 탁자 위에 놓인 녹음기를 가만히 만지작거렸어요. 그리고 입꼬리를 비틀며 차갑게 비웃었죠. 가족이라. 아들은 씹어뱉듯이 말을 이었어요. 당신 가족은 거기 다 모여 있잖아. 장인어른, 장모님, 처남, 그리고 당신. 며느리는 더 큰 소리로 몰아붙였어요. 무슨 헛소리야. 잔말 말고 빨리 차 끌고 와. 올 때 뽀삐 사료도 챙겨오고. 그 명령조 목소리를 듣는데 아들이 저를 한번 쳐다보더군요.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런 눈빛이었어요. 아들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사형선고 같은 말 한마디를 던졌어요. 못 가.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뭐, 못 온다고? 왜? 아들이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집 지켜야지. 목소리에 서늘한 도끼가 뚝뚝 떨어졌어요. 집 지키는 개가 어떻게 집을 비우고 맘대로 돌아다녀요? 주인님 허락도 없이. 뭐, 수화기 너머로 숨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기들이 차 안에서 낄낄거리며 했던 그 말, 아들이 알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겠죠. 아들은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어요. 개밥은 니들이 와서 줘. 나는 이제 파업이야. 박상민, 너 그게 무슨... 아들은 더 듣지도 않고 통화를 끊어버렸어요. 뚜뚜뚜. 전화가 끊기고 거실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죠. 그런데 그 침묵도 아까랑은 달랐어요. 폭풍 지나간 뒤에 고요함 같기도 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비장한 정적 같기도 했어요. 아들은 전화기를 뒤집어 놓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통쾌함보다는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의 밑바닥을 본 참담함이 더 큰 것 같았어요. 그래도 그 슬픔은 오래 안 갔어요. 아들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고 결연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그래, 잘했어. 아주 잘했어. 저는 아들 손을 꼭 잡아줬어요. 아들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불길이 일렁이고 있었죠. 아들이 말했어요. 이제 저 사람들 집으로 쳐들어오겠죠? 택시 타든 뭘 하든 기어올 거예요. 그렇겠지. 악착같이 달려들 거야. 아들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비밀번호부터 바꿀게요. 내 집 문턱 다시는 못 넘게 할 거예요. 아들은 벌떡 일어나서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삐빅, 삐비빅.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는 소리가 거실에 또렷하게 울렸죠. 그건 단순히 숫자 바꾸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인생에 기생하던 거머리들을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선전포고였죠. 비밀번호 변경을 끝낸 아들이 돌아와 말했어요. 엄마, 죄송하지만 저 사람들 오면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제가 흔들리지 않게요. 걱정 마. 내가 왜 왔겠니? 저것들 오면 내 선에서 정리해 줄게.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동안 아들 몰래 며느리에게 들어간 생활비 내역이랑 아들이 번 돈을 처가가 어떻게 탕진했는지 정리해둔 반환 청구 소송 준비 서류였죠. 아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다 뭐예요? 전쟁 준비야. 빈손으로 온 놈들은 빈손으로 쫓아내야지. 내 돈, 내 돈. 전부 토해내게 만들 거야. 창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가 폐잔병 행군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공항에서 쫓겨나서 택시 타고 부랴부랴 달려오고 있을 그 인간들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아마 택시 안에서도 서로 내 탓이라며 머리채 잡고 싸우고 있겠죠. 준비해, 상민아. 저는 소파에 기대 앉아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손님들 올 시간이야. 아주 시끄럽고 아주 불청객인 손님들이. 아들은 굳게 담은 입술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현관문 밖 복도에서 센서 등이 깜빡였어요. 곧 들이닥칠 아수라장을 예고하듯 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인천공항에서 서울 아들네 집까지 오는 길, 그 인간들한테는 지옥 행군이나 다름없었을 거예요. 택시비가 없어서 서로 주머니를 뒤지고 아껴뒀던 비상금까지 탈탈 털어서 겨우 요금을 맞췄겠죠. 밤 10시가 넘어서야 아파트 복도에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그리고 폐잔병 같은 며느리 일당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죠. 면세점 쇼핑백은 그림자도 없고 구겨진 옷차림에 퀭한 눈동자만 그들의 처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아이고, 내 허리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안사돈이 앓는 소리를 하며 현관문 도어락 덮개를 올렸어요.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 소리가 복도에 또렷하게 울렸죠. 띠띠띠띠. 그런데 경쾌한 열림음 대신 듣기 싫은 경고음이 삐익 하고 울려버렸어요. 뭐지? 내가 번호를 잘못 눌렀나? 안사돈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번호를 눌렀어요. 결과는 똑같았죠. 이번에는 며느리가 짜증을 내며 나섰어요. 엄마, 비켜봐. 늙어서 눈이 침침한가 보네. 내가 할게. 며느리가 신경질적으로 버튼을 눌러댔지만 문은 굳게 닫힌 채 요지부동이었어요. 5번이나 시도하더니 도어락이 아예 먹통이 돼버렸죠.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박가사돈이 주먹으로 철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이봐, 박서방.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안 열어. 여보, 나야, 수진이. 문 좀 열어봐. 장난치지 말고. 고성방가가 이어지자 센서 등이 미친 듯이 깜빡였어요. 그 인간들은 아들이 그냥 삐져서 문을 안 열어주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안에서 어떤 표정으로 어떤 결심을 하고 있는지 꿈에도 모르면서요. 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자 처남이라는 놈이 문을 발로 걷어차며 욕을 퍼부었어요. 시발, 진짜 돌았나? 박상민, 너 나오면 죽을 줄 알아. 바로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딩동 소리와 함께 열렸죠. 소란 피우던 4사람 시선이 한꺼번에 그쪽으로 쏠렸어요. 경찰도 경비원도 아니었어요.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경호원 2명을 대동한 저 김명자였죠. 어머님?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불렀어요. 안사돈은 구세주라도 만난 것처럼 반색하며 달려왔죠. 아이고 사돈, 마침 잘 오셨어요. 박서방 이놈이 미쳤나 봐요.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안 열어주지 뭐예요? 저는 달려오는 안사돈을 싸늘한 눈빛으로 딱 막았어요. 그 순간 경호원 한 명이 앞으로 나서서 안사돈의 접근을 막아섰죠. 험악한 분위기에 눌린 처가 식구들이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저는 천천히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그들 앞으로 걸어갔죠. 미친 건 박서방이 아니라 당신들이지.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복도가 얼어붙는 것처럼 차가웠어요. 남의 아들 등골 빼먹고 호의호식하다가 이제 와서 문전 박대당하니까 억울하냐?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며느리가 말끝을 흐리며 눈치를 봤어요.
저는 더 길게 말 섞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옆구리에 끼고 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서 며느리 가슴팍에 거칠게 던졌어요.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툭 하고 무거운 소리가 났죠. 이게 뭐예요? 주워봐.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돈 계산서야.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주워 열었어요. 안에서 쏟아져 나온 건 소장이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굵은 글씨 아래로 그동안 제가 지원해준 생활비, 며느리가 제 카드로 긁어댄 명품 리스트, 처가로 흘러들어간 자금 내역이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소송이라니요? 안사돈이 소장을 빼앗아 들고 기겁을 했어요. 아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용돈 좀 준 걸로 소송을 걸어요? 가족끼리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가족? 저는 헛웃음을 흘리며 그들을 똑바로 쏘아봤어요. 내 아들을 개 취급하는 것들이 무슨 가족이야. 너희는 그냥 내 돈 냄새 맡고 몰려든 기생충일 뿐이야. 제 입에서 나온 말에 그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어요. 바깥사돈이 손가락질을 하려다 경호원 눈빛에 눌려 손을 내리더군요. 저는 딱 잘라 말했어요. 내 아들 너랑 이혼시킬 거야. 그리고 저 소장에 적힌 금액 총 5억 8천만 원. 이자까지 쳐서 싹 다 토해내게 만들 거야.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며느리가 그제야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눈길도 주지 않고 그냥 뒤돌아섰죠. 등 뒤에서 아이고 사돈, 말로 합시다.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지만 경호원들이 그 인간들을 철저하게 막아섰어요. 저는 짧게 말했어요. 끌어내. 그 말 한마디에 경호원들이 처가 식구들을 엘리베이터 쪽으로 밀어붙였죠. 아수라장이 된 복도를 뒤로 하고 저는 굳게 닫힌 아들네 현관문을 바라봤어요. 인터폰 카메라로 이 모든 걸 보고 있을 아들. 이제 문을 열고 나와서 제 손으로 저 인간들을 끊어내야 할 차례였죠. 저는 문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상민아, 봤지? 애미가 판은 다 깔아줬어. 이제 내가 마무리해.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이 덜컥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단두대에서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복도에 울려 퍼졌죠. 문 안쪽에는 제 아들 상민이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은 제가 알던 착하고 순둥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 굳게 담은 인매, 사랑에 배신당해 상처 입은 짐승이 아니라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냉혹한 심판자 얼굴이었죠. 들어오세요. 아들 목소리는 낮고 아주 건조했어요.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해 있던 며느리와 처가 식구들이 쭈뼛쭈뼛 집 안으로 들어왔죠. 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던 집 지키는 개의 집이 이제는 그들 인생을 심판하는 법정이 되어 있었어요. 거실 한가운데에는 며느리 실체가 담긴 녹음기와 제가 건네준 소송 서류들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아들은 소파 상석에 앉았고 저는 그 옆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며느리 일당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안사돈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덜 된 얼굴로 억울하다는 표정만 짓고 있었죠. 박서방, 이게 대체 무슨 짓인가? 자네 정말 우리를 고소라도 하겠다는 건가? 아들은 대꾸도 안 했어요. 그냥 탁자 위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죠. 걔는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고 연휴 때는 집 지키는 개야. 호호. 녹음기에서 며느리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며느리 어깨가 움찔 떨렸어요. 처가 식구들 얼굴도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죠.
자기들이 낄낄대며 했던 말이 이제는 날카로운 부메랑이 돼서 자기들 목을 겨누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녹음기를 끄며 말했어요. 설명해 보세요. 제가 언제부터 사람이 아니라 개였어요? 며느리는 고개도 못 들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어요. 아니야, 여보. 그거 그냥 농담이었어. 알잖아. 나 말 험한 거. 농담? 제가 헛웃음을 치며 끼어들었어요. 농담 따먹기 하느라. 내 아들 등골을 그렇게 빼먹었니? 그럼 이것도 농담인지. 한번 보자. 저는 탁자 위 서류 뭉치를 집어들어 며느리 앞에 던졌어요. 종이들이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죠. 샤넬 100결제 내역, 장모 성형수술비, 처남차 할부금 대납. 며느리가 제 카드로 긁어댄 내역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샤넬 가방 1200만 원, 장모 성형수술비 500만 원, 처남차 할부금 300만 원. 아주 가지가지 했더라.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내 아들이 야근하면서 김밥으로 끼니 때울 때 너희는 내 돈으로 파티 벌이고 다녔잖아. 그 말에 안사돈이 발끈하며 소리쳤어요. 아니, 사돈.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 조금 쓴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우리 수진이가 이 집에서 고생한 건 생각 안 해요? 고생? 아들이 기가 막히다는 듯 피식 웃었어요. 무슨 고생을 했죠? 집안일은 도우미 아주머니가 다 하고 애는 어린이집 종일반 보내고 당신은 쇼핑이나 다녔잖아요. 박상민, 너 말 다 했어? 처남이 욱해서 달려들려 하자 옆에 있던 경호원이 즉시 제압했어요. 처남이 바닥에 나뒹굴며 억소리를 냈죠. 저는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래, 말 다 했어.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이야. 너희가 내 돈 펑펑 쓰면서 누렸던 그 호사, 이제 전부 토해낼 시간이야. 저는 며느리를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김수진, 너 이혼이야. 위자료는 기본이고 내가 빼돌린 돈 10원 한 장까지 다 받아낼 거야. 내 명의로 된 그 차도 내일 당장 회수할 테니까 착히 내놔. 며느리는 사시나무처럼 떨며 울었어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여보, 나 한 번만 봐줘. 며느리가 아들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아들은 혐오스럽다는 듯 다리를 뒤로 뺐어요. 그 눈빛에는 사랑도 연민도 없었어요. 오직 경멸만 남아 있었죠. 내 몸에 손대지 마요. 소름 끼치니까. 아들 말에 며느리는 그대로 주저앉아 통곡을 터뜨렸어요. 안사도는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며 바닥을 쳤고 바깥사도는 고개만 푹 숙인 채 한숨을 내쉬었죠. 그 순간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저는 더 보고 싶지도 않아서 경호원들에게 눈짓했어요. 내쫓아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경호원들이 그 인간들을 짐짝처럼 끌어냈어요. 여보, 잘못했어. 엄마,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비명과 욕설이 뒤섞였고 곧 현관문이 쿵 하고 닫혔어요. 집안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정막은 패배의 침묵이 아니었죠. 오래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은 시원하고 통쾌한 승리의 침묵이었어요. 아들은 텅 빈 현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고마워요. 아들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아들을 꼭 안아줬죠. 이제 진짜 싸움은 끝났어요. 남은 건 법적인 절차뿐이었죠. 저 거머리 같은 인간들을 내 아들 인생에서 완전히 도려내는 일만 남아 있었어요. 법적 공방은 싸움이라기보다
거의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어요. 제가 평생 사업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싸움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겨놓아야 한다는 거였죠. 저는 국내에서 네로라 하는 이혼 전문 로펌 대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변호사는 제가 건넨 증거 자료를 훑어보더니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흔들었죠. 대표님, 이렇게 완벽한 자료는 저도 처음 봅니다. 안경을 고쳤으며 말하더군요. 블랙박스 음성, 홈캠 영상, 금융 거래 내역, 거기에 며느리 명의 차명 계좌 흐름까지. 이건 상대가 빠져나갈 구멍이 바늘구멍만큼도 없습니다. 이혼은 물론이고 위자료, 재산 분할까지 전부 압승이에요. 소장이 접수되고 며칠 뒤 법원에서 등기가 날아가자 처가 쪽은 바로 초상집 분위기가 됐어요. 그 인간들은 가족끼리 주고받은 용돈이라며 오리발을 내밀려고 했죠. 하지만 제가 제출한 녹취록이 그 입을 완전히 틀어막았어요. 돈 벌어오는 기계, 집 지키는 게, 그 말들이 법정에서 그대로 울려 퍼질 때마다 판사 미간이 점점 찌푸려졌고 그들 얼굴은 눈에 띄게 사색이 돼갔어요. 조정 기일날 법원 복도에서 마주친 며느리 몰골은 정말 처참했어요. 명품으로 휘감았던 몸에는 보풀 잔뜩인 낡은 티셔츠가 걸려 있었고 도끼로 가득하던 눈동자는 힘없이 풀려 있었죠. 그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것처럼 주저앉으며 울먹였어요. 어머님, 제발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그 여자를 본체만체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제 뒤를 따르던 변호사가 차갑게 통보했죠. 피고 김수진 씨는 유책 배우자로 인정됩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으므로 재산 분할은 없고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양육권 역시 원고 박상민 씨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위자료요? 저 돈 한 푼도 없어요. 며느리가 악을 썼지만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그럼 방법은 하나뿐이죠. 그리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부모님 쪽입니다. 맞아요. 진짜 지옥은 며느리가 아니라 사돈 식구들한테 열리고 있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로 법원은 사돈댁 아파트에 가압류 결정을 내렸죠. 그들이 제 아들 등골 빼먹어서 산 명품 가방, 골프채, 안마의자, 도박 빚 대신 갚아준 돈까지 전부 합치면 5억 8천만 원이었어요. 그 돈을 못 갚으면 그 집은 경매로 넘어갈 처지였죠. 어느 날 오후 안사돈이 제 회사 로비로 찾아와 난동을 부렸어요.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사돈, 내가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이 늙은이를 길바닥에 나앉게 할 셈이야? 저는 로비로 내려가 그 꼴을 지켜봤어요. 유리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안사돈은 헝클어진 머리로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죠. 저는 경비원에게 문 열라는 신호를 줬어요. 안사돈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제 바짓단을 붙잡고 매달렸죠. 사돈, 한 번만 봐줘요. 집 팔면 우린 갈 데도 없어요. 제발 소송만 취하해줘요. 저는 그 손을 더럽다는 듯 털어내며 말했어요. 갈 데가 없다니요? 딸내미랑 같이 월세방 얻어나가면 되죠. 그리고 덧붙였어요. 아, 보증금이 남으려나 모르겠네요. 안사돈 얼굴이 굳어버렸죠. 뭐라고요? 그동안 내 아들 돈으로 호의호식했으면 이제 토해내는 게 세상 이치 아닙니까? 억울하면 판사님 앞에서 따지세요. 저는 법대로만 합니다. 저는 그대로 돌아섰어요. 뒤에서 안사돈 통곡 소리가 들렸지만 제 귀에는
그저 짐승 울음처럼 들릴 뿐이었어요. 그 시각 아들 상민이는 집에서 짐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 흔적이 묻은 물건들을 모조리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고 있었죠. 결혼사진, 화장대, 커플 잠옷, 전부 쓰레기장으로 직행이었어요. 아들은 텅 빈 안방을 둘러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엔 슬픔보다 후련함이 더 많이 묻어 있었죠. 잠시 후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집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래, 이제 그 집에 맑은 공기만 채우고 살자. 결국 법원은 우리 손을 들어줬어요. 판결문이 송달된 날 사돈댁은 완전히 초토화됐죠. 집 내놓으라는 부동산 연락을 받고 안사돈은 실신해서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하고 바깥사돈은 술에 취해 길에서 난동 부리다 파출소 신세를 졌다고 들었어요. 처남이라는 놈은 빚쟁이들한테 쫓겨 야반도주했다는 소문도 돌았죠. 모래 위에 지은 성은 파도 한 번에 무너져요. 그 인간들은 제 아들 희생이라는 모래 위에 탐욕의 성을 쌓았고 이제 그 대가를 고스란히 치르고 있었죠. 저는 판결문을 금고 깊숙이 넣어두며 생각했어요. 이걸로 돈 문제는 끝났어요. 하지만 아직 하나가 남아 있었죠. 제 아들 마음에 남은 상처, 그 마지막 찌꺼기까지 깨끗이 털어내는 일 말이에요. 그게 진짜 마지막이 될 거였어요. 가정법원 앞 공기가 유난히 차갑고 건조했어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기일, 마지막 도장을 찍고 나오는 길이었죠. 법원 정문을 나서는 아들 상민이 발걸음은 조금 무거워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 없이 앞을 보고 있었죠. 제 옆에 선 아들은 더 이상 누군가 눈치 보던 곰 같은 사위가 아니었어요. 자기 존엄을 스스로 되찾은 한 남자였죠. 상민 씨, 여보, 등 뒤에서 처절한 비명 같은 외침이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며느리였던 여자 김수진이 헝클어진 머리로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죠. 그 뒤로는 안사돈과 바깥사돈이 죽을 상을 하고 뒤따르고 있었어요. 며느리 꼴은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화장기 하나 없는 퉁퉁 부은 얼굴에 늘 걸치던 명품 코트는 없고 보풀 잔뜩인 낡은 카디건 하나뿐이었죠. 여보, 제발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며느리는 아들 앞을 가로막더니 시멘트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봤지만 그 여자는 체면 같은 건 이미 버린 지 오래였죠. 그녀는 아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악어의 눈물을 쏟아냈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우리 민준이는 어떻게? 애 아빠 없이 키울 수는 없잖아. 끝까지 아이 핑계를 대는 그 뻔뻔함에 속에서 열불이 치밀었어요. 제가 나서서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아들이 한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죠. 아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자기 바지를 붙잡은 며느리 손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다리를 뒤로 뺐어요. 며느리 손이 허공을 갈랐죠. 민준이? 아들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어요. 당신 입에서 민준이 이름 나올 자격이나 있어요? 내 핑계로 내 어머니 돈 뜯어내서 당신네 식구들 배 불리는 데 썼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는 당신이 너무 편해서 그래서 실수한 거야. 우리 좋았잖아.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남이 돼. 며느리는 바닥을 기어가며
다시 매달리려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그 여자에게 곁을 주지 않았죠. 아들은 싸늘한 눈으로 내려다보며 가슴에 묻어두었던 마지막 말을 차분히 꺼냈어요. 당신이 그랬잖아요. 나는 집 지키는 게라고. 며느리 울음소리가 그 자리에서 뚝 멈췄어요.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죠. 걔는 주인을 물지 않죠. 아들이 낮고 또렷하게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주인이 걔를 학대하면 물려 죽을 각오는 했어야죠. 나는 이제 주인 없는 들개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주인 행세 그만하고 꺼져요. 상민 씨, 그리고 양육권은 내가 가져가요. 당신 같은 여자 밑에서 민준이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돈 없는 남자는 걔 취급해도 된다고 가르칠 건가요? 아들의 일갈에 며느리는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비로소 깨달은 절망적인 얼굴이었죠. 그때 뒤에서 지켜보던 안사돈이 달려와 며느리 등짝을 후려갈겼어요. 이년아, 내가 처신 좀 잘하라고 했지. 내가 서방님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이 사단이나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쫄딱 망하게 생겼잖아. 아, 엄마, 왜 때려? 며느리도 지지 않고 소리쳤어요. 엄마가 그랬잖아. 김서방 꽉 잡고 살라고. 엄마가 명품 가방 사달라고. 조르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안 됐어. 바깥사돈까지 합세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에이구, 복을 발로 차도 유분수지. 이 멍청한 인간들아. 이제 다 같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누굴 탓해? 서로 머리채를 잡고 뒹구는 그 꼴을 보며 저는 저절로 혀가 차졌어요. 저 인간들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어요. 그저 잃어버린 돈줄이 아까워 서로 물어뜯는 짐승들일 뿐이었죠. 아들은 그 광경을 혐오스럽다는 듯 한번 훑어보더니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가요, 엄마. 더 볼 것도 없네요. 그래, 가자. 우리는 아수라장이 된 법원 앞을 유유히 빠져나왔어요. 등 뒤에서 박서방, 상민아, 한 번만 살려줘. 비명이 들려왔지만 아들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죠. 차에 오르자 아들은 긴장이 풀린 듯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운전석에 앉은 저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죠. 속이 시원해요. 정말로요. 그래, 알턴이 빠졌는데 시원해야지. 아들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어요. 가족이라는 핑계로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갇혀서 엄마 마음 아프게 한 거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수업료 비싸게 치렀다고 생각해. 차는 도심을 벗어나 탁 트인 강변도로를 달렸어요. 아들 얼굴 위로 쏟아지는 햇살이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죠. 그동안 아들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들이 전부 사라진 얼굴이었어요. 이제 그 인간들과는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완전히 끝이었죠. 저는 백미러로 멀어지는 법원 건물을 바라봤어요. 저곳에 남겨진 그들은 앞으로 빚더미에 눌려 서로 원망하며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겠죠. 그게 그 인간들에게 내려진 가장 가혹하면서도 딱 맞는 벌이었어요. 계절이 2번 바뀌고 어느덧 다시 여행하기 좋은 따스한 계절이 돌아왔어요.
그동안 길고 지루하게 이어지던 법적인 절차들도 모두 마무리됐죠. 승소 판결문은 제 금고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사돈댁 몰락은 그야말로 멈출 줄 모르고 이어졌어요. 들리는 말로는 안사돈네는 결국 경매로 집을 날리고 곰팡이 핀 반지하 월세방으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그 좁은 방에서 매일같이 내 탓하며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소리가 담장 밖까지 들린다나 봐요. 전 며느리 김수지는 위자료 갚느라, 카드 빚 갚느라, 식당 설거지부터 대리운전까지 안 해본 일이 없다는데 솔직히 제 알바는 아니었죠.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결말도 드물 거예요. 할머니, 비행기 봐요. 엄청 커요. 들뜬 아이 목소리가 공항 출국장을 가득 채웠어요. 제 손주 민준이었죠. 녀석은 유리창에 코를 바짝 붙이고 활주로를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 옆에는 제 아들 상민이가 서 있었죠. 구부정하던 어깨는 이제 곧게 펴져 있었고 늘 그늘져 있던 얼굴에는 햇살 같은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 눈치 보며 사는 집 지키는 개가 아니라 자기 아이를 지키는 든든한 가장의 얼굴이었죠. 어머니, 여권 여기 있어요. 가방 무거우시죠? 제가 들게요. 아들이 제 손에 들린 가방을 냉큼 받아들었어요. 예전에 그 난리가 났던 바로 그 공항이었지만 공기부터 달랐어요. 서로 집 미루고 카드 한도 걱정하며 짜증내던 그때와는 차원이 다른 여유와 평화가 흘렀죠. 우리는 비즈니스 클래스 라운지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탑승을 기다렸어요. 이번 여행 정말 기대돼요. 민준이랑 엄마랑 이렇게 셋이서만 가는 건 처음이잖아요. 아들이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웃었죠. 그러게 말이다.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아니에요.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덕분에 저도 민준이도 다시 태어난 거나 다름없어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 비행기가 이륙하고 구름 위를 날아오를 때 가슴이 시원하게 트였어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그 인간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동남아 최고급 리조트였죠. 하지만 그곳을 누리는 주인은 탐욕스런 그들이 아니라 정당하게 땀 흘리고 서로를 아끼는 우리 가족이었어요.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전용 해변에서 아들과 손주는 물장구를 치며 뛰어놀았죠. 아빠, 나 잡아봐라. 이 녀석 거기 안 서. 모래사장을 구르며 웃는 두 사람 목소리가 파도 소리와 섞여 참 예쁘게 들렸어요. 저는 선베드에 누워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마지막 돌덩이가 그제야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저녁에는 해변가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식사를 했어요. 랍스터와 스테이크가 놓인 식탁 위에서 우리는 돈 얘기도 남 탓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로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아들은 와인 잔을 들고 제게 건배를 청했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그리고 저 이제 진짜 행복해요. 아들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지만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저도 잔을 부딪히며 말했죠. 그래, 우리 아들 이제 꽃길만 걷자. 지난 일은 다 잊고 내 인생에 진짜 주인이 돼서 사는 거야.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가득했어요. 저는 잠든 손주 볼에
살며시 입을 맞추고 테라스로 나와 밤바다를 바라봤죠. 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더군요. 사람을 기생충으로 만들기도 하고 가족을 원수로 만들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 돈을 지키고 올바르게 쓰는 힘은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걸 이번 일을 겪으며 뼈저리게 느꼈어요. 내 아들은 이제 집을 지키는 개가 아니에요. 자기 삶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사자예요. 그리고 저는 그 사자가 지치지 않게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어미로 남으려고 해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어요. 지독했던 악몽은 이제 끝났죠. 앞으로 우리 가족 앞에는 찬란하고 눈부신 아침만 남아있을 거예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밤바다를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구나. 오늘 사연 마음에 닿으셨나요? 작은 공감의 손길이 큰 위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일도 사연과 함께 다음 이야기도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